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저희 삼형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저희 집 가장은 어머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좋게 말하면 한량 같은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백수여서 한번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연명하며 먹고 사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 아버지가 한심스럽고 어쩔 땐 원망스러웠어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형제들도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고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에 가서 함께 과일을 파는 걸 도운 적도 많아요. 내가 힘들어도 너희들 덕분에 버틴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걸요. 솔직히 말해 누가 봐도 고생하는 것은 어머니고 아버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역시 아버지를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저나 다른 형제들이 나서선 아버지에게 일을 안 나가냐고 여쭤보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디 자식놈들이 버릇없게 내가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일을 나가는데 지금 재촉하는 거야? 그러며 도리어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들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걸 들키니까 괜히 그게 부끄러워서는 반대로 뻔뻔하게 화를 내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엔 재테크 같은 것들이 많고 배우기도 쉽다지만 저희 부모님 시절만 해도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도 갯돈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량 같은 아버지를 만났기에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과일을 팔며 번 돈 중 일부는 저희 가족의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갯돈으로 넣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땐 지금처럼 가난하지 않고 풍족하게 사는 거야.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돈을 벌려는 거야. 지금 엄마가 돈을 벌어야 나중에 너희들이 편해지니까. 어머닌 종종 저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어렸던 저희야 갯돈이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신경 쓰시고 아끼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것들 모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어머니한테 힐난만 하기 바빴습니다. 하여간 이래서 아줌마들은 갯돈이 무슨 말이야, 갯돈이. 그런 거 한다고 돈이나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턱도 없는 소리. 그걸로 부자 될 거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여간 건설적인 생각을 못해. 어머니는 똑부러지지만 마음이 여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겉으론 무덤덤한 척, 괜찮은 척 하다가도 언제나 방에 혼자 들어가 눈물을 훔치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보기 가슴 아프던지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니에게 다가가서는 아빠가 또 괜히 저런다. 아빠 말 듣지 마. 라며 서툴게나마 위로했어요. 저희야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쓸데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나마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흰 삼시세끼 밥이나마 잘 챙겨 먹을 수 있었고 아주 가끔씩은 고기도 구울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일자리 한 번 구하지 않았고 어쩌다 가끔 정신을 차려서 일용직이라도 나가나 싶으면 반나절도 되지 않아 때려치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야, 밖에 나가서 술 좀 사와라.
돈은 네 엄마한테 받아가고. 술이요? 저 아직 성인이 아닌데. 야, 사오라면 사오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뭐든 윽박부터 지르시는 아버지만 빼면 정말 단란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종종 아버지랑 따로 살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어머닌 그런 아버지조차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은 방황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 살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엄마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가열차게 배신했습니다. 정말 그런 배신도 없을 겁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그날은 유독 아버지 얼굴이 밝아 보이던 날이었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떡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알고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돈을 더 벌려고 넣었던 갯돈을 들고 개주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TV에서 개주가 도망갔단 말은 심상치 않게 나오긴 하던데 이건 상황이 완전 막장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개주와 바람나서 어머니의 돈을 날려버리다니요. 심지어 당시 어머니가 갯돈을 넣고 있던 모임의 개주는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이었습니다. 저희 형제 역시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의 유일하게 믿고 힘든 이야기들도 다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들었기에 어머니만큼 저희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아버지랑 눈이 맞아 도망갈 줄은.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퍼질 대로 쳐져서 사기를 당한 개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쫓아왔습니다. 이현아, 넌 알지? 네 남편하고 그년 지금 어디에 있어? 당장 말 안 해? 어디다가 숨겨놨냐고? 제발 언니, 말 좀 해봐요. 저희 가족 그 돈 없으면 죽어요. 저 지금 이혼당하기 직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정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쌍욕을 퍼부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바지가락을 잡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연히 저희 어머니는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분이니까요. 그 광경을 본 우리는 나이가 어렸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와 친구의 배신으로 돈도 마음도 모두 잃은 어머니는 그 뒤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울증이었던 듯 같아요. 학생이었던 저희 삼형제는 학교에 가는 시간을 빼고는 집에 와선 온전히 어머니와 함께 있고자 했어요. 식사도 차렸고 집안일도 저희가 다 했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머닌 저희가 없는 새에 혼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니? 얼른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배신을 당한 이후로 힘든 것만큼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게 저희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하루하루가 한숨뿐이었지만 저희보다 더 고통받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자식들인 저희를 보면서 견디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도저히 이 고된 삶을 이어나가기가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형, 빨리 좀 들어와 봐. 엄마가 평소 전화 한 번 안 하던 동생이 제게 연락을 했을 때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어디서 기인됐는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게다가 전화 속 동생은 계속 엄마를 외치면서 잔뜩 눈물에 젖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쓰러져 계셨고 저흰 동생이 부탁으로 도와주러 오셨던 옆집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졸지에 저희는 부모 없이 저희 셋만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닌 돌아가실 때 그 흔한 유서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나셨어요. 아마 유서를 남길 만한 정신도 없으셨겠죠. 아버지가 개주와 도망을 가고 나서 어머닌 하루하루 눈을 뜨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에서 고아로 자라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어머니와 그리고 그냥 아버지라는 정상적인 가정의 울타리가 있었는데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무사히 어른은 될 수 있을지, 그 전에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친척이 저희를 맡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모네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거야. 지금 여기랑은 집이 머니까 학교도 전학하고 그래야겠네. 불편한 거 있으면 이모한테 편하게 얘기해도 좋아. 가족들이랑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가끔씩이나마 연락을 하고 지낸 사람이 이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저희를 도와 조문객을 맞이했고 자잘자잘한 장례식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닌 종종 저희에게 이모 이야기를 해주셨고 너희 이모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이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역시 이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머니 가시는 길에 같이 계셔주시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드렸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명도 아니고 저희 삼형제를 다 데리고 가주는 이모 덕분에 아주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모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를 모두 키우기로 결정하기까지 참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모의 상황이었다면 선뜻 자기 가족의 자식을 키울 생각을 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모가 얼마나 굳게 결심을 하고 저희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는지 알기에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최대한 이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저희끼리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모 집에 가고 나서부터 신문 배달이며 우유 배달이며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바로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듣다가 오후 느지막하게 집에 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모는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너네 공부도 하느라 힘든데 그런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돼. 이모가 용돈 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저희를 안쓰러워하셨지만 저흰 그래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이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또 언제까지 이 집에서만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사실상 대학을 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덕분에 저희 형들이 모두 고졸로 학력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20살이 되고 나서는 이모네 집에서 나와서 혼자 방을 잡고 살았어요. 이모는 더 있어도 된다며 어린데 벌써부터 너무 어른스러워진 게 아닌가 걱정된다. 라고 하셨지만 이모에게 감사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선다는 것은 저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었기에 전 그 길로 이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살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아직 10대 학생들이었고 따로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집을 나오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먼저 나간다고 서운해하지 마. 너넨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이모네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나중에 졸업하고 너네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직장에 취직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해서 독립해.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도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는 노가다를 뛰거나 상하차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일거리가 주어지면 감지덕지였죠. 건수는 적은데 하려는 사람은 많아서 늘 불꽃 튀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성 있게 돈을 벌 수가 없다 보니까 한번 일당을 받았을 때 최대한 아끼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데 사실 일당이라고 해봤자 그게 아주 많은 돈도 아니거든요.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조차도 아까운 상황이었지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25살이 되던 해 너무나도 운이 좋게 무역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가방끈 길게 공부한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만이 고졸이었어요. 뽑히면서도 저를 대체 왜 취직을 시켰나 싶어서 얼떨떨해질 정도였지만 힘들게 잡은 기회인 만큼 그곳에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며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병인 씨 보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것 같아. 나도 꽤 일찍 오는 사람인데 병인 씨 입사하고 나서 한 번도 먼저 회사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성실함만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회사 사람들은 제가 고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알려주시고 회사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좋은 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게 된 사람이 생기면서 전 아쉽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깡시골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싶어. 농사도 지으면서. 아내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아내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취직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예전부터 살아오던 환경이 시골이다 보니 그곳의 삶을 계속 그리워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아내의 바람대로 시골에 가게 되면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소랑 닭까지 전부 주시겠다고 하니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 저였지만 나름대로 귀농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한 즉시 퇴사를 하고 짐을 꾸려서는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농사에 익숙한 아내와 달리 전 처음부터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축들 돌보는 법도 모르고 농사를 짓는 법은 물론 추수철에 농작물을 따는 법도 모르고 익숙해지기까지 한 3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유독 손재주도 없는지 뭐 하나 배워도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때문에 사실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손에 익고 농사에 익숙해지는 날까진 아내가 주도해서 농사를 지으며 농작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도 아내 목만큼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쁠 때는 정말 하루가 모자라거든요. 게다가 저희한테는 장인어른이 보내주신 소가 무려 100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 다 먹이고 똥 치우고 하다 보면 금방 밤이 돼서 거의 지쳐 쓰러지듯이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해보면 익숙해진다고 몇 년간 그렇게 농사에 힘쓰다 보니 이젠 서울에서의 생활보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더 편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엄청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에 사람도 얼마 없었는데 그 몇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전 읍내에서 장을 봐오는 길이었는데 주민들이 잔뜩 모여 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다가가니 웬 고급 벤츠 승용차가 거리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차가 온 적이 없어서 그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라도 찾아온 아들이나 손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어? 하지만 전 그 차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지가 오래되어 예전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 사람은 확실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대체 이런 곳이랑 연고도 없는 사람이 여긴 무슨 일인지, 혹시 제가 있는 곳을 알고서 일부러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아버진 저를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쪽으로 오더군요. 여기는 너만 살고 있는 거냐? 다른 동생들은? 아버지가 제게 질문을 하는 것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어머니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린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는지. 처음엔 어이없었고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가 떠올라 쉬이 분노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정말 한 대 치고 싶은 거 이를 악물고 참고는. 당장 꺼지세요. 당신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다 사정이 있었어. 제대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야. 전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좀 이해해 주렴. 하지만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머닌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말을 맞이했고 저희 삼형제 역시 최악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저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고 외로이 자라야 했으니까요. 절대 죽어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면 되겠냐고요. 어떻게든 저희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니 너희가 원하는 건 다 해주마. 이제 과거와는 달리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아비로서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를 아들로서 인정하게 해준다면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마. 하지만 계속 그렇게 매달리는 아버지를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아예 제대로 아버지를 이용해 먹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랑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버진 저렇게 좋은 차 끌고 여유 있게 살았을 걸 생각하니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 우선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저희 형제를 찾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도 혹시나 아버지가 정말 과거의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저희에게 미안해한다면 아주 조금은 참작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늦게 저희를 찾은 이유조차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더구나. 돈이 있으면 뭐하나. 가족에게 상처 주고 아픔만 줬는데 너희 앞에 나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단다. 물론 너희가 당장 용서할 거라곤 생각지 않았다. 다만 아빠가 못했던 일들을 너희에게 늦게나마 하고 싶어. 너희에게 자식 노릇하라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아비 노릇을 하고 싶은 거란다. 우리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기 속내를 비치는 아버지.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그럼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희 지금 돈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각각 5억 원 정도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실 수 있죠? 아버지가 돈만 주면 저희도 많이 늦긴 했어도 다시 사이좋은 부모 자식처럼 지낼게요.
저희 형제는 일부러 아버지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매일같이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말 그대로 친한 척을 했습니다. 혹시나 전처럼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에게 돈을 안 줄까봐 불안했으니까요. 아버진 저희가 아들 노릇을 착실히 하겠다고 하자 시간이 걸려도 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3달 정도 기다리니 아버진 정말 이야기한 대로 저희 형제에게 각각 5억 원씩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그 돈을 받아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목숨값이나 다름없는데 이미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 돈을 받아도 별 소용도 없고 이제 이 돈 받았으니 더 이상 아버지랑 연락하지 말자. 우리한테 부모는 더 없는 거야. 저희 형제들은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 싶어 제가 있는 쪽으로 아버지가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전 일체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이상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동생들을 불러서 각자 받은 5억 원을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사는 동네에 모이게 한 적이 있었는데 딱 그날에 맞춰서 와가지고는 저희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기껏 큰 돈 떼어가지고 나눠줬더니 그것만 빼먹고 연락을 안 해? 그러고도 너네가 내 자식들이냐? 비록 5억 원씩 받긴 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했다시피 살아생전 아버지가 저희에게 했던 일들이 너무 가혹했고 이건 겨우 5억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마치 그 5억들로 자기의 죄를 모두 사한 것처럼 군이 저희로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아버지 면전에다가 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5억 줬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버지가 5억을 줬든 안 줬든 우리 가족에게는 최악의 사람이에요. 솔직히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을 빌고 싶다면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더는 꼴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저희 앞에서 꺼져주세요. 최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아버진 아버지대로 생떼 아닌 생떼를 쓰며 저희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동네 시끄럽게 쪽팔리고 화도 나고 온갖 짜증이 다 솟구쳤습니다. 저 역시 감정이 격해져서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삽을 들고 바닥에 구리구리하게 쌓여있던 솥똥을 퍼서는 아버지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몸을 마구 밀며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도 분이 가시지 않아서 한참을 씩씩댔습니다. 아버진 그날 이후로 불효자 소송인가 뭔가 한다면서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소송당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까지 소송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차단도 했습니다. 정말로 소송을 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보던지 하겠죠. 그때는 아버지가 준 5억으로 의리의리한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방어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티끌이나마 양심은 있는지 지금은 소송한다는 식으로 연락 온 게 없긴 한데 아버지 성격상 언젠간 정말로 소송이든 뭐든 걸어서 저희랑 싸우려 들 것 같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선택과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심호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까지 온 사연자님이 15년 만에 심호를 만나서 벌어지게 된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고 심호가 직접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도 뻔뻔하게 찾아온 심호. 그 뻔뻔스러움 어디서 온 걸지 정말 기막힌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께 바로 들려드리러 갈게요.
한 사람이 자라나서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잘 이룬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 과정에서 힘들어지거나 독립은 못하고 부모님들께 도움받은 사람들은 결국 오래도록 속해 있게 되더라고요. 반면 이도저도 아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들었던 걸까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쭉 알아왔던 우린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계신 저에 비해 남편은 일찍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부모님께 크게 사랑받지도 못했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 경제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고민하던 중에 저희 부모님은 사람만 괜찮으면 됐다며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좀 주셨어요. 저희도 열심히 모아서 같이 보태어 작은 보금자리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아기도 가져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소망이 있었기에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미용 기술을 배워서 제 개인 샵을 차리는 게 장기적으로도 좋아 보여서 그쪽 일을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얼마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고 이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자금을 얼마 주시더군요. 돈도 없으신데 엄청 무리해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차차 갚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아빠께선 그럼 따로 기한을 두진 않을 테니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전보다 더 넓어진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있는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차차 살림을 늘려나가고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롭게 변해갈 수 있기를 내심 꿈꾸고 바라게 되었답니다. 허나 그러던 차에 우리 부부와 아기를 위한 집으로 준비했던 이곳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아기가 들어서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입덧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전 그 무렵 미용 일을 잠깐 쉬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에게 있어선 너무나 낯선 불청객이었고 그렇게 반가운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초반에 스치는 어떤 예감이나 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 배를 연신 눌러가면서 계속해서 저희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문을 열어보진 못하고 문가에 대고 묻게 되었어요. 누구세요? 그때 바로 되돌아오는 대답은 찬물을 끼얹는 듯 생뚱맞게 들렸어요. 보험 아주머니나 수구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시어머니였다니요. 경민이 엄마야. 나 그쪽 시엠이라고. 얼른 문 열어줘요. 네?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라니. 저와는 상관없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게 대체 몇 년인데 이런 호칭으로 문을 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혹시 이모님이라도 되시는 건가? 아니 그런데 전혀 들은 내용이 없는데 너무 황당해서 문을 열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제 남편의 이름은 정확하게 부르고 있으니 어찌되었건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시던 그분은 문을 열자마자 대뜸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아유, 문을 왜 이렇게 안 열어줘? 더워 죽겠는데. 가서 일단 물 좀 내와봐요. 그러면서 바로 신발을 벗어던지고 웬 짐가방만 갖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의 행보까지 전 그 어떤 장면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물을 들이고 나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용을 들은 남편은 불안하게 시리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빨리 대답을 해봐. 시어머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친척 아주머니여서 시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해주길 바랬어요. 말이 안 돼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 당연히 그런 부분은 생각지 못했고 저렇게 저벅저벅 멋대로 걸어 들어와 한눈에도 인상이 안 좋은 분이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라니. 솔직히 껄끄러운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왜 제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을 하는 걸까요? 그게 내가 가서 설명을 할게. 설명? 설명이라니. 그럼 맞다는 거야? 한숨을 푹푹 쉬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말을 이어가는 남편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이렇게 고개를 넘듯 충격적인 것인지. 가뜩이나 입덧으로 몸도 안 좋아서 누워있던 전 두통이 와서 온 머릿속이 아리더군요.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게 있는데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찾아내서 우리 집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마는 계셔. 아버진 돌아가신 게 맞고. 근데 이게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 죽을 때까지 엄마랑도 안 볼 생각이었고. 말하는 내내 두서없이 결론적인 얘기만 뚝뚝 전달하는 탓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웅웅거리고 복잡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정말 너무 본인의 얘기만 척척 이어가시는 탓에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경민이 언제 오니? 그리고 그 밥 좀 있어? 내가 너무 시장하니 반찬 몇 가지 해서 밥 좀 내와라. 아, 네. 대뜸 밥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입덧하느라 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어른이 저렇게 찾으시니 어쩔 수가 없이 결국 떠듬떠듬 집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차려드렸더니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왕막 드시기만 하고 물 한 잔 드시더니 아유, 밥맛이 그저 그렇네 하고 불평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선 절 보더니 살림은 좀 더 배워야겠어 하곤 소파에서 그대로 주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약간 황당하면서 한편으로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있기만 했어요. 저녁쯤 되자 남편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고 그대로 소파에 잠든 본인의 어머니를 보더니 황급히 흔들어 깨우더군요. 엄마! 엄마 일어나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편 입에서 엄마란 단어가 나오는 모습도 좀 생소해 보이기도 하고 완전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가 되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걸 보니까 제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저희 남편을 보더니 얼싸안으셨는데 남편은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누가 여기를 알려준 거야? 아니, 긴 말하지 말고 나가. 나 엄마 볼 생각 없어.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서럽게 아이처럼 울음을 토하시는데 한순간에 이 황당무계한 장면을 보고 있어야 하는 저는 순간 어지러워서 그대로 스르륵 앉게 되었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한바탕 난리가 나서 끌어내려는 자와 절대 죽어도 나가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되어 버렸거든요. 어머니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를 쫓아낸다고 우시고 남편은 눈이 충혈되도록 벌개져서 끌어내는데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문 밖으로 어머니를 밀어붙여 억지로 나가게 만든 남편은 그러고 나가서 한참 어머니에게 뭔 단도리를 하는 건지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고 그렇게 몇 시간을 안 들어오더군요. 전 이미 모든 게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대로 잠깐 선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들어와서 소파에 혼자 멀뚱히 앉아 있었어요. 저기 어머니 가신 거야? 이경아, 우리 엄마 말이야. 다신 여기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렇게 알아줘. 대체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남편은 한숨을 팍팍 쉬면서 말을 하는데 끝에 가서는 울음으로 바뀌어 말이 계속 뭉개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너무 안쓰러웠고요. 내용인 즉슨 남편이 고등학생일 무렵 어머니는 이미 수년간 걸쳐 몰래 도박을 하시다가 그때 제대로 크게 사고를 내서
집안 다 말아먹고 교도소까지 가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충격에 아버님은 쓰러지셔서 결국 못 일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 집안 상황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 난 방황했고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렇게 남편은 그 이후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매일 먹으며 자라게 되었고, 대학생이 되고 얼마 안 되어 바로 독립을 해서 지내다가 저를 만나 연애를 했던 것이라더군요. 어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건지, 워낙에 어머니는 밖으로 많이 도셔서 사랑도 잘 못 받고 자랐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충격으로 돌아가신 것에 남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오와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연락 한 통 없다가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연세가 드셔서 저렇게 찾아온 것이 더 밉살스럽다며 계속 주먹을 온 핏줄이 곤두서도록 쥐고 있는 남편이 참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둘 다 이날은 무척 지쳤기에 전 저대로 남편을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하루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에 대한 모든 속 얘기를 다 들은 채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전 또다시 기막힌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상대하게 된 거예요. 출근하는 것을 보셨는지 그대로 또 배를 누르시면서 이제는 아예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문을 열라시는 것이었어요. 문 열어라. 다리 아파 죽겠어. 심지어 이렇게 며칠씩 찾아오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핏줄이고 어머니이신데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썩 내키지 않았고 좋은 인상은 전혀 없었지만 마냥 외면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가장 큰 건 어머니가 자꾸 문 열어달라 소리를 지르는 통에 경비실에서 연락까지 오는데 안 열어줄 수가 없더군요. 거기다 가관인 건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어머닌 절 보자마자 엉엉 우시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제발 내가 우리 경민이한테 용서받을 수 있게 엄마 노릇을 할 기회를 좀 줘. 우리 새애기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경민이 얼마나 불쌍해. 지엄이 사랑도 못 받고 자랐잖아. 이제라도 내가 해주고 싶어. 응? 제발 아가, 나 좀 도와줘. 그러시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전 다른 대책이 있으셔서 이 근처에서 사실 생각인가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마음을 벼르고 남편을 대신하여 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니, 이러시지 마세요. 저도 경민 씨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경민 씨는 이런 말 그렇지만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찾아오는 거 저도 경민 씨도 둘 다 괴롭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잘라 똑 부러지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란 사람은 꼼짝도 않더라고요. 계속 자기를 안타깝게 봐달라느니 그런 말들을 하며 매일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눈물을 적시며 집으로 찾아와서 사정을 하시는데 난감했어요. 거기다 어느 날은 자기 교도소에서 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늘 편지를 쓴 이야기, 일기를 쓴 얘기, 그 일기장까지 보여주시는데 조금 그때 마음이 짠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생각하면 또 화가 나서 그런 마음도 죽이려 하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날부터 다른 작전으로 바뀌셨어요. 찾아와서 제 집안일이며 뭐며 다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좀 불쌍해 보이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니까 우리도 곧 아기도 낳을 거고 조금만 더 너그러이 생각해보자. 일단 나도 이렇게 뱃속에 아기를 품어보니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조금은 알겠고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 어머닌 딱히 갈 데도 없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잠깐만이라도 지내고 싶다고 하시니 그냥 1년 정도로만 기한을 정해보자. 응?
누가 보면 제가 너무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저도 거절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었고, 그냥 당시 제가 임신 중이라서 더 마음이 약해지고 매일 저렇게 눈물바람으로 아들이 보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걸 보니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고 어머니는 우리 집에 작은 방에 들어와 지내면서 거의 말씀 없이 조용히 지내시더라고요. 거의 반년 정도를 남편은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을 걸지 않았고 아기를 낳으러 갈 때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조리를 할 쯤부터 겨우 조금씩 입을 뗐어요. 한편으론 주눅이 들어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좀 안쓰러워서 제가 좀 챙겨드리게 되었는데요.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친정엄마께 맡겨드리고 전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우리가 나가 있는 사이 나름 집안일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까탈스럽고 힘들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외로 그러지도 않으셨고 밤에 우리가 아기를 데려와서 재울 때에도 우리 보고 쉬라면서 본인이 데리고 주무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니 돈이 뭔지 참. 전 둘 다 그저 짠하게 느껴지면서 그저 모든 게 이렇게 잔잔하게 잘 흘러가기를 바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를 이 집에 모시게 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때만 해도 모든 게 평화롭고 반짝반짝했는데 원래부터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지 충동적이었던 건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전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 정신건강에 그나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머님 며칠 후 제가 베란다 창고에 꼭꼭 숨겨두었던 비상금인 1,0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종적을 감춰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끔찍한 사실을 글 한 줄로 쓰니 왜 이리 더 울분을 토하게 되고 증오감이 생기는 걸까요? 구구절절 무슨 이유를 갖다 대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것 없이 사실만 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저희 집의 경제적인 사정을 쭉 말해왔기에 대강 흐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전혀 넉넉지 않은 데다가 친정에서도 상당히 무리를 해서 이 집에 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제가 아기 가진 몸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낳고도 친정엄마께 용돈도 얼마 못 드리며 아기를 맡겨두고 다시 나가며 일하면서 이래저래 비상금이며 뭐며 해서 목돈으로 만든 게 1,000만 원이었어요. 그건 저희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줘버리시고 형편이 많이 나빠지신 본인 건강엔 전혀 신경을 못 쓰신 친정아빠의 임플란트 비용이었어요. 연세가 드셔서 잇몸도 거의 가라앉으셔서 비용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와버렸는데 그나마 제가 개인 미용실을 작게 운영하면서 빚도 갚아가며 현금을 정말 야무지게 모아 만든 돈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아빠 임플란트 값이라고 상자에 크게 매직으로 적어두기도 했어요. 1,000만 원이란 목돈이 딱 되어지면 은행에 그대로 넣을 생각으로 푼푼이 생기는 지폐들을 모아서 매번 거기에 넣어두었거든요. 이미 1,000만 원을 넘어 10몇만 원이 더 있었지만 가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사라지신 어머니. 누가 봐도 어머니가 가져갔다는 게 명백했어요. 돈과 함께 어머니의 옷가지들, 얼마 되지 않는 짐들도, 그리고 어머니 자신도 사라지셨으니까요. 어머니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왜 대체 전 그 사람을 믿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며칠을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했고 우린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어떤 말도 먼저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날은 자다가도 너무 분하고 미칠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야 하나 우라통이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져만 가다가 정말 이러다간 가정까지 망치게 될 것 같아서 겨우 이 일을 털어내고 잠시 묻어두기로 했어요. 아기는 계속 자라고 있고 그 무렵에 친정아빠 건강도 안 좋아지시면서 전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다 신경을 쓰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린 일단락을 짓고 전 다시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다른 지병이 있으셨고 그것이 급격히 악화되셔서 돌아가신 것이긴 했지만 전 장례식 때 너무 한이 쌓여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뭔가 걸씬 들리게 먹은 것을 토해내듯 짐승 마냥 그제서야 통곡을 하게 되더군요. 지병이 악화되기 전에 아빠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었더라면 그 투병 중에 음식도 제대로 못 씹어 드셔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갈비를 단 한 끼라도 편히 드시고 가실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깟 자식이 뭐라고 딸 하나한테 갖고 있는 돈 다 보태주느라 자기 건강은 다 포기해버리신 아빠였어요. 제가 좀 더 무리해서 빚을 낼 테니 그렇게라도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네가 돈이 어딨냐며 괜찮다고 한사코 우기셨고요. 그때 떡하니 그 돈 1,000만 원이라도 아빠에게 내보일 수 있었더라면 여기저기 어떻게든 보태서 메꾸고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영원인 상태로 다시 시작해서 모으기엔 아빠의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요? 이렇게 가슴에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맺힌 한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털어놓을 수 없고 그 사람이 은연중에 간접적인 원인이라고까지 생각이 미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눈앞에 있었다면 둘만의 일로 끝장을 볼 텐데 행적을 감춰버렸으니 그와 연결된 남편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완전히 죄인이 된 마냥 장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도 저에게 말을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말라만 가더군요. 피골이 상접해진 남편이나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된 현 상황이나 다 너무 꼴보기 싫어서 겨우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빠를 그리워하고 전 제가 이룬 가정에 집중하며 지내기를 몇 년 하다 보니 어느새 수년이 흘러버렸더군요. 한데 왜 매번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자꾸 들락날락 거리는 건지 아무리 문을 오픈하고 모든 손님을 받아들이는 제 미용실이었지만 들어와선 안 되는 인간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 인간은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으니 혹시 제가 못 알아볼까봐 굳이 자기가 제 시어머니라고 또 통성명을 하더라고요. 착각을 하시나 본데 전 꿈에서도 잊지 않았기에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게에 손님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더니 웬 가방을 내밀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게 아침부터 대체 무슨 미친 짓인지 전 눈을 그대로 시어머니 눈동자에 꽂고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어요. 이거 받아라. 안 받아? 이거 돈인데? 말을 어쩜 저렇게 옴팡지게 밉살스레 하는 건지 어디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듯 말을 하더군요. 예, 이거 돈이라고. 안 받아? 외려 다른 손님들이 다 긴장해서 저를 쳐다볼 정도였고 다 단골분들이라 대강 분위기를 보시더니 좀 이따 오겠다며 서둘러 나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인이며 복이며 다 나가버리고 치워지게 만드는 존재.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분노가 저 발끝부터 온몸에 차오르는 게 느껴져서 머릿속에는 땀이 날 정도더군요. 겉 모양새는 무슨 풍악을 올리러 온 사람 마냥 모자부터 귀걸이에 온갖 장신구들을 금으로 걸고 어쩜 그렇게 촌스럽고 천박하게 자기 돈 있다고 내색을 하고 온 건지 명품백 로고가 크게 박혀진 가방을 자꾸 내밀면서 열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안 열면 내가 열어줘? 이거 1억이야. 나중에 후회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지퍼를 찍 여는데 5만 원짜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대충 눈으로 훑어봐도 그 정도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에 전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예, 있잖니? 전엔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돈 불려왔잖아.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너 계속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거니? 경민이한테 전화 좀 해봐. 지 엄마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전 계속 대답을 않고 어머니를 노려보았어요. 어떻게 그 입으로 감히 미안하단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얘는? 빨리 안 받고 뭐해? 나 팔 아파. 돈 없이 너네 집에 들어가 살던 때가 생각하나 본데 나 무시하지 마라. 잘 보여야 될 거야, 니네. 아무튼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네가 가운데에서 경민이가 나한테 좀 잘하게 얘기 다시 해봐. 이 이상 전 더 듣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더군요. 한쪽 손엔 앞손님 때문에 들고 있었던 바리깡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순간 그 무게감이 저한테 새삼스레 전달되어졌어요. 저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대로 돌진해서 그 인간의 옆머리를 사정없이 붙잡고 무슨 소리가 나고 악을 쓰던 간에 제멋대로 길을 타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스카라가 다 번져 흘러내려 추한 얼굴로 저를 보며 악을 쓰고 자기 머리를 이 꼴로 만들어놨다며 박박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솔직히 그보다 더한 꼴을 당해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꺼져버려. 당장. 당신이 인간이야? 인두껍을 쓴 인간이 그러고도 찾아와서 입을 열어?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며 나며 그렇게 챙겨주던 우리 아빠. 당신은 잘만 처먹고 있을 고기며 좋은 음식 한 입도 제대로 못 물어보고 돌아가셨다고. 한쪽 머리카락이 완전 듬성듬성 엉성하게 잘려나가서 누가 봐도 닭벼슬 같은 꼴이 되어버린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머리카락들 투성이를 헤치고 가더니 그 가짜는 명품 가방을 얼른 챙겨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이후 저는 완전히 긴장이 풀려 그대로 멍하니 있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어요. 전 하나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어머니한테 그 모양으로 난리를 쳐버렸더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에게 쌓아있던 일말의 증오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더군요. 어찌 보면 이 사람과 어머니는 별개로 봐야 했는데 남편이 나보고 어머니를 강제로 모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은 얘기를 듣고 힘없이 말을 하더군요. 잘했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미안하단 말도 할 수가 없어, 여보. 그래도 정말 미안해, 여보. 그러고 나니 모든 게 다 허탈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저에게 위안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얻은 게 있다면 겨우 남편과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건 저희 친정아빠를 향한 애달픔이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려나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도 자식이 제법 컸고 사회에선 누가 봐도 나이가 많은데 여전히 딸로서 아빠를 그리워하고 애타게 생각하는 모습은 그 시간에 멈춰있나 봅니다. 아빠는 제가 제 가정에 집중하며 잘 살기를 바라시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고 남 부모 챙기느라 내 부모를 힘들게 해버렸으니 여러모로 면목이 섰지 않아요. 이후로 얼마나 몇십 년이 흘러야 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행이라면 그 이후에 시어머니는 다신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영원히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남자분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셔야 할 사연자님이 아내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의 위기에 봉착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조언이 각별히 필요한 사연인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총각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평생 함께할 배우자인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맞춰가면서 조율해 나가는 게 결혼 생활 아닌가? 저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지 하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한 결혼이 아닌 이상 저렇게 할 수 없을 거고, 나였다면 그런 이유로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설마 제가 이런 이유로, 그것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창 깨가 쏟아지고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을 신혼 3개월 차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냄새 때문입니다. 소위 암내라고 하죠. 여러분은 혹시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 냄새가 고약한 사람 곁에 계셔본 적 있나요?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풍기는 사람 곁에서 10분도 1시간도 6시간도 아닌 24시간 내내 계셔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가 냄새 나는 걸 알지만 외출할 일이 없다면 잘 씻지도 않고 씻으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내 배우자라면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제가 바로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3개월이면 오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사람의 인생에서 냄새가, 후각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제 아내도 처음부터 이렇게 씻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저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소개팅하기 전에는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던 차였는데 친구놈이 하도 나가보라고 귀찮게 굴기에 나갔던 거라서 상대분에게 예의가 아닌 건 알지만 뚱한 표정으로 카페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대충 아메리카노나 한 잔 시켜서 시간이나 때우다 오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소개팅 상대의 사진으로 이미 얼굴을 봐서 얼굴이 어떤지는 알고 있었어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취향도 아니었어서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페로 들어오는 아내를 딱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랑 뭔가 결혼할 것 같다.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한눈에 반한 건 아닌데 뭔가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사진으로만 봤을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언뜻 이럴 거면 좀 더 신경을 쓰고 나올 걸 하는 후회도 들더라고요. 정말 구색만 갖춰서 나왔던 터라 그때 아내는 여러 꽃향기가 나는 향수에 주름 장식이 달린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 웨이브진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났던 향수향과 옷차림, 헤어스타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제 머릿속에 그 상황이 박혔거든요. 나쁜 냄새나 이상한 느낌 같은 건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그때 첫 만남을 생각하더라도 전혀 없습니다. 확실해요. 아마 느꼈더라면 연락을 더 하지 않았겠죠. 저 진호 씨 맞으시죠? 네. 박진호라고 합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진호 씨 얘기 많이 들었는데 듣던 대로 굉장히 신사적이신 분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소정 씨도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커피 제가 주문할게요. 혹시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그 뒤로 성실하게 소개팅에 임했고 아내도 제 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는지 몇 번의 만남 이후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아내와 매일매일 만났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냄새가 나는 일은 단언하건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달콤한 바디워시 향이나 머스크향, 이름 모를 향수향 같은 것들. 나쁘게 기억될 일이 없는 좋은 향기만 가득했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악취가 났던 적이 있다면 기억에 많이 남았을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점점 씻는 주기를 늘려나가더니 슬금슬금 안 씻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말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 향기가 났던 것도 외출하는 일이라 씻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외출을 할 일이 생기면 씻긴 하거든요. 아니 그냥 외출할 일이 없다고 씻지 않는 거.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럽긴 해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면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은 했을 거예요. 실제로 땀 냄새가 잘 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시간은 조금 걸렸겠지만 서로 합의하고 이해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잖아요?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냄새까지 나면 그건 아니죠. 저였다면 제가 저한테 냄새가 나는 걸 스스로 몰랐어도 다른 사람이, 아내가, 내가 계속 같이 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자주 씻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이런 사람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본인한테 냄새가 나는 걸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내도 그런 경우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가 수치스러워할까봐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씻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조심조심 돌려서 말했는데 응, 나도 알아. 근데 안 씻고 싶어서 안 씻는 건데? 씻는 거 너무 귀찮잖아. 자기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이제 우리 평생 같이 살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뭐 어때, 부부 사이에. 냄새 날 수도 있지.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더군요.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상처가 되지 않을 말들로만 골라서 힘겹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그래도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좀 신경 쓰일 테니까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은 씻겠지. 설마 안 씻겠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좋은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알고 있던 거라도 남의 입으로 기분이 조금 나쁠 법한 말을 들으면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날이 부쩍 더워져서 실내에서 땀을 흘리는데도 전혀 씻지 않고 그러면서 덥다고 민소매티를 입고 근처에만 가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냄새 때문에 아내를 슬슬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운한 티를 내며 제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자기야, 정말 섭섭하다. 내가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피할 수가 있어? 자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근데 여보, 냄새가 나서 그랬어. 안 씻은 지 오래된 걸로 아는데 좀 씻는 건 어때?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사흘에 한 번은 씻어야 하는 거 아니야? 머리 좀 봐. 머리에 무슨 식용유 발라놓은 것처럼 맨들맨들거리잖아. 그리고 한 침대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나도 생각해줘야지, 여보. 정말 섭섭하고 서운할 사람이 누군데. 그래도 그때는 누군가가 대놓고 저를 피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저 역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테니까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좀 씻는 건 어떠냐고 말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역시나 거절이었습니다. 조금 더 서운함이 담긴 말과 함께요. 정말 실망이다. 남편이면 이런 건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데 어떡하라고. 자기가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은 것처럼 난 씻는 게 너무 귀찮아. 나도 주말에 우리 데이트하고 싶어도 자기 일 힘든 거 이해하니까 데이트 가자고 자기 조르는 일 없었잖아. 내가 뭐 해달라고 했어? 아니면 하지 말래? 그런 적 없잖아. 부부는 맞춰가는 거라는데.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이런 것도 이해 못해?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 그리고 나도 여보가 주말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면 매번 좀 힘들어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했을 거야. 이번 주말이라도 놀러 가자, 그럼. 근데 그러면 여보도 씻으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거라며. 그런데 왜 여보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려고 해? 아낸 제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만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저희가 싸움을 하더라도 가족 문제로 싸우지 않을까 했는데 설마 냄새로 첫 부부싸움을 싸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부부싸움이 끝났습니다. 그게 끝이었다면 좋으련만 저희 부부는 이젠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같은 주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싸우다가 너무너무 지겨워서 저희 친누나와 사촌형에게 고민을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고민이 있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 있어? 그러게. 얘 얼굴이 왜 이러냐? 신혼이라 그런가? 그렇게 안 좋아 보여? 고민한 티가 나긴 했나 보네. 이게 이야기하자면 길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고민이 있다는 말에 선뜻 나와준 누나와 형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희 가정에 치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에 입이 선뜻 열리진 않더군요. 아무래도 정말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말해도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이혼이라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땐 이혼까진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언제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아내와의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버하는 건가란 생각도 들더군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 서로 틀린 게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란 그런 의심이요. 그래서 상담해볼까 생각했던 거였고 그리고 형과 누나 모두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서 비슷한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믿음이랄까? 평소에도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곧잘 들어주고 해결책을 잘 제시해 주었거든요. 많이 어려운 얘기야?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야, 일단 한 잔해. 말하기 어려울 땐 술이 좀 들어가 줘야 해. 됐어. 형이나 마셔. 나 차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또 한참을 뜸을 들이니까 형과 누나가 한잔하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잔 했으니까 잘 기억 못할 거거든? 앞으로 그럴 예정이야. 그러니까 말해봐. 자식, 뜸 엄청나게 들이네. 어디 가서 말 안 할 테니까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런 말을 듣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저렇게 말해주고 고민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제가 망설이는 걸 보자마자 저렇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난 가족으로 뒀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정말 어려웠지만 입을 뗐습니다. 그게 사실 아내가 너무 잘 안 씻어서 고민이야. 더러워서 고민인 거야? 뭐야, 뜸들인 거에 비해서 별거 아니네. 그런 걸로 고민이냐?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래서 안 씻는 게 어떤 식으로 문제인 건데? 그냥 안 씻는 거라면 고민이면 아휴, 조금 더럽더라도 언젠간 내가 잘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냄새가 조금 심해.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심해. 말을 하는데 자동으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고마운 것과는 별개로 이런 이유를 제 입으로 말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게 즐거워야 할 신혼에 이렇게 잡음을 티내게 되다니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게 많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땀 냄새 말하는 거야? 사람이면 다 날 수 있지 않나? 진호 네가 흉곽이 좀 예민한가 보다. 그런가 본데? 야, 그런 건 이해하고 웬만하면 넘어가야지. 이제 가족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그래?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형이랑 누나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사람이 사는데 후각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나 처음 알았어. 진짜 거의 매일 이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나도 이제 그만 싸우고 싶은데 안 돼. 말은 그렇게 했어도 뭔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았는지 형과 누나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다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그런 걸 고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참 저를 많이 생각해 준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은 듣고 있기로 포지션을 정했던 것 같아요. 진호야,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 안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결혼 아니잖아.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 이혼할 거야? 아니지. 이혼 생각한 건 아니긴 한데. 그렇지. 그러면 네 말이 아무리 100번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무조건 네가 이해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싸움 말고 다른 걸로 풀 수도 있잖니. 너도 싸우기 싫다며. 한 번이라도 네가 굽히고 들어가 봐.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야,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 이렇게 가볍게 조언하는 걸 수도 있는 건데 결혼 생활 중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누나 말대로 네가 한번 굽히고 들어가 봐. 분명 달라질걸? 이거 경험담이다. 그럴까? 그럼? 알았어. 한번 그렇게 해볼게. 어느 정도 조언을 얻은 상태였지만 오랜만에 누나와 형을 만났던 터라서 술 없는 술자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된 형과 누나를 각자 집으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귀가했지만 아침에 싸운 탓인지 냉전 상태여서 바로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외출했다가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까 봐요. 아마 다음 날쯤이었나 마침 휴일이어서 이야기를 꺼내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말 한마디 없이 냉랭한 거실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자꾸 날카롭게 말해서 미안해. 내가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그렇게 당신 화나게 할 의도가 정말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너무 세게 나갔네. 그래도 내 진심은 알아줬으면 해. 정말이야. 내가 후각이 조금 예민한가 봐. 그러면서 구구절절 저자세로 나갔던 것 같아요. 형과 누나의 조언을 200% 받아들여서 사과를 몇 번씩 했는지 세어보면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약속에 다녀온 탓에 샤워했기 때문에 냄새랄 게 나지 않아서 더욱 사과하기가 쉬웠던 것도 같아요. 적어도 냄새는 안 났으니까요. 아내도 그런 저의 자세와 말에 마음이 풀렸는지 조금씩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고 고맙네. 알았어, 나도 화 풀게. 대신 당신도 더는 냄새 갖고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앞으로는 그럴게. 그걸 이제 알았느냐는 둥, 나도 미안했다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그래도 씻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더 늦지 않게 이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내의 마음이 풀렸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형과 누나한테 조언을 구하길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역시 먼저 결혼을 해본 사람들 말은 틀린 거 없다면서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었나? 이젠 날카롭게까진 아니어도 아내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밖에 나갈 일이 드물어요. 원체 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것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장을 보더라고요. 차라리 발달해 있지 않았다면 아내가 귀찮더라도 사흘에 한 번은 씻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겠죠. 아무튼 아내가 씻지 않은 지 나흘쯤 되었던 때였을 거예요.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차라리 익숙해지는 냄새였다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언제 맡아도 역하고 익숙해질 수 없는 냄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쯤 애원조였던 것 같아요. 제발 사흘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샤워를 좀 해달라고요. 저기 여보, 샤워를 하면 어때? 안 찝찝해? 아무리 나갈 일이 없어도 몸에 먼지랑 기름 성분이 묻어 있을 텐데 그러면 옷도 쉽게 더러워지고 이불도 쉽게 더러워질 거다 하는 이유까지 대가면서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싸우자는 투가 아니어서 어쩌면 이번엔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까지 품었어요. 아내의 표정도 그리 나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확 기분이 나쁘다거나 바로 거절의 말을 뱉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간절한 표정으로 아내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데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내는 좀 생각하는 듯이 하는 음성을 내더니 거절의 말을 뱉더군요. 나는 내 몸에 물 닿는 게 싫어.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야 어쩔 수 없이 씻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고치기도 힘들다고. 자기 나 이해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왜 그래? 너무 어이가 없었어서 아직도 그 어투어했던 말이 모조리 기억나요. 표정도 묘사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생생히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 일들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싸운 기억이 없으니까. 그 뒤로 그때의 조언과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부단히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혼 생각이 없었고 아내는 그런 냄새만 아니라면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2달쯤을 꾹꾹 참다 터져버렸습니다. 전 아마 죽어도 냄새는 익숙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싶은 마음도 이젠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젠 이혼하든 아내가 씹게 만들든 하나는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나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한 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저 자세로 나가봤자 그냥 그 사람의 뜻대로만 하게 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조언을 받으러 가지 말 걸 그랬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뒹굴뒹굴 누워서 쓰레기 냄새를 팍팍 풍기는 아내에게 가서 말했죠. 정말 내가 참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씻든지 이혼하든지 결정해. 나는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이랑 못 살아. 당신이 돼지야? 그냥 우리에서 먹고 사는 돼지들과 당신과 뭐가 달라? 정말 어떻게 단 한치도 배려를 안 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거 이미 끝난 얘기 아니었어? 대체 이 얘기로 몇 달을 끄는 건지 자긴 지겹지도 않아? 내 삶의 방식이라고 누누이 말했고 이제야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바뀌는구나. 그런데 어째? 난 이혼도 하기 싫고 씻기도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누구 좋으라고? 내가 2달 동안 여보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거 못 봤어? 그럼 여보도 최소한 내 부탁을 들어주려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매일 씻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렇게 씻으라는데 그러면 나 만날 때는 씻기 싫어서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그건 다 핑계일 뿐이야. 지금 그 상태로 밖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냄새 나는 게 맞냐고. 그럼 100이면 100 모두 당신한테서 하수구 냄새 난다고 할 거야. 뭐? 하수구 냄새? 미쳤어 당신 지금? 지금 그게 아내한테 할 말이야? 그렇게 한참 동안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전 저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늘함이 느껴지는 말들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날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싸웠네요. 아내도 지친 건지 저에게 정이 떨어진 건지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아.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혼해 줄게. 근데 그러려면 나한테 이 집 줘.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안 되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연부를 외워? 부모님이랑 살 때도 냄새가 난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혼자 유난이나 떨고. 근데 나 이 집 정도 받는 거 아니면 억울해서라도 이혼 안 해. 못 해. 뭐라고? 이 집을 받겠다고? 어이가 없다. 누가 보면 제 유책 때문에 이혼을 하는 줄 알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참, 아내와 살던 3개월이 제 평생을 통틀어서 가장 어이없을 일이 많은 때라고 봐도 무방해요. 특히나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본 게 인생을 통틀어 3번쯤 되려나 싶은데 그 3번이 모두 다 아내 때문이었으니까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할 사람은 바로 저인데 본인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고 있으니 부모님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께서 보는 앞에 대고 딸한테 너한테 냄새나니까 씻어라 할 일이 사실 전 없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부모님과 살 때는 저와 연애를 할 시기이기도 했고 결혼 전엔 회사에 다녔으니까 매일 씻으니까 당연히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많이 안 씻어봤자 이틀 정도일 거고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하실까 하다가도 어차피 내일 씻을 텐데 하고 삼키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 집 못 준다고 못을 박아두고 그러면 법대로 하자. 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이 저말로 모두 다 소모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결국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아내의 주장처럼 제 잘못일까요?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몇십 년 동안 상대방의 몸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특히 말로는 절대 설명하지 못할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는 정말 지옥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뭐 그것 가지고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정말 저 지옥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냄새를 어떻게든 견디면서 스트레스를 받건 구역질하건 이혼 얘기를 꼭꼭 삼켰어야 하는 건지 제가 예민하게 군 건지 이젠 아무것도 모르겠네요.